안녕하십니까. 이제 우리 사회권 선진국, 조국혁신당 사회권 선진국 부천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이게 네 번째입니다. 총론을 두 차례 했고, 지난번에 교육권, 이어서 오늘 건강권의 개념과 정책 과제를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했던가요? 국민들의 좀 늦어져서 국민들의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하기 전에 말씀드릴 일은 우리 이제 새 대표님이 계십니다. 김준영 대표 권한대행이시고요. 소광진 정책교육장님이시자 지금 선거관리위원장. 네, 저는 여성위원장이었는데 사임을 했고요. 그리고 정초생 의원님이었습니다. 자, 우선 오늘 귀한 자리를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귀한 자리를 허락해 주신 김명희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명희 선생님은 한참 전부터 제가 잘 알던 후배입니다. 의사인데 저처럼 전혀 의사 같지 않은 의사입니다. 근데 제가 일찍부터 굉장히 존경하고 가끔은 김명희 선생님이 뭐라 하면 어떡하지 하고 눈치를 보던 그런 후배입니다. 김명희 선생님은 의대를 졸업하고 예방의학이라는 분야에서 계속 일을 해오셨습니다. 특히 사회역학이라고 해서 소셜 에피데미올로지, 그러니까 사회 현상을 분석하는데 이 통계학적 방법 그리고 역학적 방법을 의존해서 사회 현상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거의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김명희 선생님은 여러 다른 활동을 하셨습니다. 시민건강연구소 건강형평성 연구센터장, 그러니까 이렇게 흔히 말하는 시민단체에서 오래 상급 활동을 하셨고 글을 굉장히 잘 쓰십니다. 그리고 2020년부터 21년까지 한국건강형평성학회장을 맡으셨습니다. 최근에 전공의 선생님들이 주요 현장을 거부해서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하지만 의사들은 이런 활동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현재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정책통계지원센터장을 맡고 계십니다. 책을 한번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회역학, 노동자 건강의 정치 경제학, 바로 자살이라는 책을 번역을 하셨고요. 교과서는 그렇고 몸은 사회를 기록한다. 그리고 단독저서는 당신이 숭배하든 혐오하든, 이 책 제목만 보셔도 김명희 교수님이 어떻게 활동해 오셨는지 잘 아실 겁니다. 김명희 교수님을 오늘 모신 거는 우리가 사회권 선진국의 기치를 내걸기 전에 한참 전부터 건강보건에 대해서 연구를 해오셨고 보고서를 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넓은 의미의 건강권 그리고 과제가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짚어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앞으로 우리가 사회권 선진국 건강권 과제를 추출하는 데에도 김명희 교수님이 함께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빨리 내놓으라 그러면 어떡하냐 하고 저한테 좀 불만을 하셨습니다. 자, 김명희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제가 대회 여는 말씀을 하고 대표님 인사를 듣기로 했는데요. 아닙니다. 저쪽에 바로 얘기해서 대표님의 인사 말씀을 짧게 듣고 소강진 의장님의 인사 말씀을 짧게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2주짜리이기 때문에 저한테 인사말 시키는 건 약간 조롱하는 듯. 의장님이? 예. 그래서 김민전 의원처럼 보시는 분은 10분간 퇴장하는 거예요. 예, 저는 아무 방해 안 할 테니까 시간 충분히 드리고 싶습니다. 네,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도 바로 자발적으로 이어서 그냥 저는 인사말은 아니고요. 계속해서 앞으로 진행될 일정들을 반복적으로 소개해드린 것을 제 소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건강권 아주 중요한 저희 사회권 선진국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될 거로 기대하고 있고요. 주관해 주신 김선민 위원님 또 김선민 위원실의 실제 실무를 담당해 주신 분들한테 특별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이 아까 네 번째라고 소개해 주셨고요. 대략 주거권 부분은 저희가 조찬 세미나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이미 준비돼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주거권, 교육권, 오늘이 건강권으로 내용 중에는 세 번째가 진행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7월 11일 날 돌봄권, 그다음에 7월 25일 날 노동권 이렇게 예정돼 있고 아직 날짜까지 장소가 확정 안 됐습니다만 8월 8일, 8월 22일 이런 식으로 문화권, 환경권, 그다음에 저희들이 새롭게 사회권의 어떤 내용으로 설정하고 있는 디지털권 명칭이 최종적으로 확정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요거까지 하게 되면 8개 분야의 사회권을 조찬 세미나를 통해서 이렇게 아침에 학습을 하게 된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렇게 조찬 세미나를 하고 나면은 그 내용들을 좀 모으고 핵심을 좀 잘 추려서 지금은 저희 내부 세미나입니다만은 원래 토론회를 통해서 원래 포럼을 통해서 공개하는 일정들이 진행되는데요. 첫 번째 원래 포럼이 7월 10일, 이 일정은 꼭 기록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7월 10일 오전 10시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주거권을 첫 스타트로 해서 저희 사회권 선진국 원래 포럼이 시작합니다. 주거권에 이어서 8월 20일 건강권, 그 이후에 교육권, 돌봄권 이런 식으로 원래 포럼이 꼭 한 달 기간을 차이를 둬서 하지는 않고 시간과 일정, 장소 이렇게 확보되는 대로 바로 이어질 계획이라는 것을 소개해 드립니다. 그래서 7월 10일에는 조국혁신당이 그동안 새로운 어떤 국가 비전, 사회정책 비전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사회권 선진국의 첫 선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자리이기 때문에 모두 함께 참여하시고 그 내용을 만드는 과정에 협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그 건강권 개념은 좀 이제 보건학 분야에서 뭐 일을 하시거나 정책 활동을 하셨던 분들한테는 그렇게 낯선 개념은 아닌데 이제 1년에 사회권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계속 하신다고 하니 이제 그 안에서 어떤 좀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좀 추가적인 설명을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슬라이드에 이제 01번으로 되어 있는 권리로서의 건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뭐 국제규범이나 교과서에 나와 있는 정의는 이렇습니다. 건강권이란 모든 사람이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향할 권리라고 정의가 되어 있고, 이게 46년에 이제 세계보건기구가 만들어지면서 세계보건기구를 비롯한 각종 국제기구들이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래서 안 되겠다 해서 이제 만들어졌잖아요. 그 당시에 이 보건기구가 만들어지면서 이 현장에서 건강권을 처음 규정을 했고, 48년에 이제 선포된 세계인권선언에도 이 내용이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조금 더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1966년에 발표된 경제사회 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에도 건강권을 바로 이 용어로 정의를 하면서 아래의 A, B, C, D 4가지에 대한 것들을 반드시 보장해야 된다는 권리 개념들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법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다음 페이지 슬라이드 보시면 헌법 제36조의 제3항에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사실 약하죠. 이게 권리 개념이라기보다는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는 좀 상당히 수동적인 개념으로 돼 있어서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2017년도에 헌법 개정과 관련 논의들이 있을 때 이 부분은 바꾸자는 그런 시민사회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보건의료기본법 제10조에 건강권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대해서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다음에 성별, 나이, 종교, 사회적 신분,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구체적인 명시를 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건강권에 대한 기본 법률적 토대는 갖춰져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다른 분야의 인권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국제적으로 규정된 그 인권 규범을
좀 실행해야 될, 그 인권을 보호해야 될 사실 의무 주체는 국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의무 유형은 다른 사회권들과 이제 비슷한데요. 첫 번째는 존중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직간접적으로 건강권을 침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과거에 어두운 그런 역사들이 있었지만 한센병이나 이런 감염병에 걸린 환자들을 뭐 강제로 격리를 하고 뭐 강제로 구김 시술을 시키고 혹은 뭐 직접적으로 고문을 행사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은 국가가 사실은 건강권 보호와 관련된 존중의 의무를 직접적으로 이제 파기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보호의 의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국가가 제3자가 건강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보호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적 행위자들이 인권 표준을 따르도록 하는 각종 수단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 이제 국가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민간 기업에서 노동자들의 안전보건을 제대로 챙기지 않는다. 이거는 민간의 영역이니까 어떻게 놔둔다가 아니라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제3자가 건강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될 이제 의무가 있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충족의 의무는 이게 뭐 자유권과 조금 다른 속성이기는 한데 물론 자유권도 예를 들면 고문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게 선언만 하려고 되는 게 아니라 그에 뒷받침되는 어떤 법률과 제도가 있어야 되지만 특히나 이런 사회권 영역, 건강권 영역에서는 선언만 한다고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법적, 행정적, 예산, 사법, 다양한 촉진의 수단들을 활용해서 이것이 실제로 보장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들을 마련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세 번째 충족의 의무를 갖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근데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에서도 좀 드러날 수 있겠지만 이 건강과 인권이라는 것은 상당히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앞서 뭐 주거권이라든지 교육권 같은 것도 이제 당연히 같이 준비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다른 종류의 인권들, 다른 영역에서 주요하게 관조하는 인권들을 잘 보호하고 존중하는 것이 건강권을 보장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건강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을 때에는 다른 종류의 노동권을 비롯한 다른 여타의 사회권 영역들이 침해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건강권을 어떻게 보자면 기본권 중에서도 가장 기본권에 해당하는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몇 가지 사례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그때 슬라이드 6번을 보시면은 건강 문제 때문에 오히려 인권을 침해당하는 사례들을 우리 사회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마 가장 많이 기억하시는 부분은 코로나 시기였을 것 같아요. 아마 이거 다들 아시는 사례일 텐데 코로나 감염이 의심되는 우리 초기에 다 이제 신상 정보를 다 올렸었죠.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옆에 그림처럼 뭐 7시에 집을 나와서 버스 정류장에서 몇 번 버스를 타고 어디에 내렸고 뭐 어디 슈퍼에 가서 뭘 했고 어디 노래방에 갔어 이런 사실은 불필요한 정보들이 상당히 많이 유포가 되면서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이 이제 자유권을 침해하는 이제 건강 문제를 빌미로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슬라이드 7번을 보시면은 인권을 제대로 여타의 다른 분야의 인권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것이 건강 문제를 야기한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역시 또 코로나 사례를 돌이켜보면 코로나 초기에 콜센터에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것들 이제 벌써 4년 전, 5년 전인데 아마 생생하게 기억을 하실 겁니다. 당시에 이 콜센터 노동자들이 감염에 취약했던 이유는 일단 작업 환경이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밀집한 환경에서 전파가 될 수 있는데 그렇게 일을 했고 재택근무를 할 수 있으면 했었어야 하는데 이제 비용 문제를 이유로 재택근무를 시키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수가 없었고 또 이제 소비자들이 이제 그 고객들이 잘 안 들린다는 이유로 마스크 착용도 사실 마스크를 쓰는 것 자체가 콜센터 노동자들이 일하기에는 이제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다음에 이제 병가를 쓰기도 상당히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업무 강도가 높고 뭐 저임금 구조가 돼 있고 이게 원하청 구조가 이제 강하다 보니까 이 일하시는 분들이 뭐 열이 있다고 혹은 내가 몸이 불편하다고 좀 하루 쉴게요. 이런 게 불가능한 상황에서 즉 건강 바깥에 있었던 노동과 관련된 노동권이 제대로 보호되지 않는 상황이 이분들의 건강 문제로 이제 이어지는 그런 이제 사례라고 볼 수가 있었고, 그 다음 아래 소개한 사례는 이제 이런 것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텐데 초기에 이제 대구 경북 지역에서 폭발적으로 코로나 유행이 있었을 때 사실 말도 안 되는 보건학적으로 타당성이 없는 예방적 코호트 격리라는 것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냥 걱정이 되니까 환자가 발생하지도 않았는데도 무조건 다 격리 조치를 취하고
여기 시설에 살고 계시는 입소자뿐만이 아니라 거기 출퇴근을 해야 되는 노동자들도 이제 퇴근하지 말아라. 우리 2주 동안 다 여기 갇혀서 같이 지낸다.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건강 문제를 빌미로 사람들의 자유권을 상당한 부분 제약을 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모아놨으면 제대로 보호를 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제대로 된 그런 편의시설이라든지 제대로 된 건강보호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무조건 바깥에 나가지만 못하게 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건강에도 실제로 도움이 되지 못하는 이런 건강과 인권이 상호작용하면서 서로를 악화시켰던 사례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사례들을 봤을 때 9페이지에 보시면은 건강권의 특징은 이렇게 세 가지로 좀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굉장히 포괄적인 권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권이라고 얘기하면 흔히 이제 보건의료 서비스를 어떻게 잘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 건강한 삶으로 이끄는 데 필요한 굉장히 넓은 범위의 요인들, 우리가 그것들 건강의 근본적 결정 요인 혹은 건강의 사회적 결정 요인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려하지 않으면 건강권을 좀 보장하기 어렵겠다. 근데 두 번째로는 자유와 관련된 자유권적 요소들을 상당히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건강과 신체의 통제권에 대한 권리, 예를 들면 성재생산의 권리라고 해서 우리가 이를 원하지 않는데 뭐 임신을 강요한다든가 혹은 임신을 중단시킨다든가 이런 일들은 있으면 안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운 권리, 그래서 동의하지 않은 의학적 처치, 근데 뭐 당연히 뭐 고문이나 비인간적인 처치나 처벌로부터의 자유도 이제 건강권의 중요한 요소이고, 근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건강권과 관련된 가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이 자격에 대한 권리입니다. 또 도달 가능한 최고의 건강 수준을 향하려면 무언가가 갖춰져 있어야 되죠. 그래서 건강보호 체계에 대한 권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리고 건강보장 시스템, 건강보험 같은 예방, 치료, 질병 통제에 대한 권리, 필수의약품에 대한 접근, 모성, 아동, 생식보건, 기본적인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평등하고 시의적절한 접근, 그리고 건강과 관련된 교육과 정보 제공 뿐만 아니라 이렇게 당연히 서비스를 많이 받고 좋은 서비스를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건강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의정 갈등이 격화되면서 이제 그러니까 정치와 의사들이 동수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사실 이제 말도 안 되는 게, 아니 사실 중요한 환자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의정 둘이 합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 건강과 관련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닌 보건의료 정책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시민들이 참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 건강권의 중요한 한 구성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게 추상적이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건강권이 보장이 됐다는 건지 우리가 어느 부분을 보완해야 된다는 건지 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사회에서 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건강권 보장을 좀 체크할 수 있는 몇 가지 개념적 틀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틀이 바로 이 AAAQ라고 하는 프레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A는 어베일러빌리티라고 하는 가용성입니다. 그래서 당사국 내 이제 국가 안에 제대로 기능하는 공중보건, 보건의료 시설, 부품 서비스 프로그램들이 일단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우리가 그 다음에 뭘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용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 이제 그 컴포넌트는 액세서빌리티라고 하는 접근성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 액세서빌리티 네 가지 요소가 있는데, 차별금지. 그래서 그 사회에서 가장 취약하거나 주변화된 인구 집단에게 차별 없이 이런 것들이 접근 가능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물리적 접근성. 이렇게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는 지리적 거리 혹은 물리적 거리는 있어야 된다.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예방접종이나 보건의료 서비스가 아무리 공짜로 무상으로 제공된다고 해도 장애인들이 그 의료시설까지 갈 수 있는 이동수단이 없다면 사실은 이 물리적 접근성 영역이 보장되지 않아서 건강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많이들 생각하는 경제적 접근성입니다. 이게 우리는 이제 경제적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한국에서는 건강보험제도, 의료급여 제도를 이제 운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지불 가능한,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서비스가 제공돼야 되고, 그리고 네 번째 중요한 거는 이제 정보 접근성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이제 건강 문해력과 관련해서도 사람들이 이런 정보들을 제대로 알고 본인이 자발적으로 판단해서 나와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보의 접근을 보장을 해야 된다는 얘기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이제 세 번째 A는 수용성입니다. 이게 아무리 좋은 서비스라고 해도 이거 너한테 좋은 거니까 이거 네가 받아들여야 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의 자율성을 이제 보장을 해야 되고 이런 개인이나 어떤 소수자나 혹은 뭐 인종이나 공동체의 문화를 존중하고 문화적으로 적절한 방식으로 제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컨대 우리가 1970년대, 이제 80년대까지도 뭐 피임 시술을 국가가 이제 단순히 권한다라는 수준을 넘어서서 굉장히 이제 강력하게 이제 제공들을 했었죠. 그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그렇게 여성들이 아이를 많이 낳고 출산 분만과 관련해서 뭐 병력이 단절되고 건강에도 이제 해가 되는 그런 것들을 피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측면에서 여성 건강에 도움이 됐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여성 건강과 여성의 삶의 기회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너는 강제로 이제 임신을 그만해야 돼. 혹은 이제 시대가 바뀌고 나서 너는 임신을 꼭 해야 돼. 라고 말하는 것 자체는 사실은 건강권의 측면에서 수용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이런 개인의 주체성과 자율성을 존중하지 않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Q는 이제 질을 얘기합니다. 아무리 이제 우리가 뭐 수량적으로 충분히 제공을 한다고 해도 이것이 이제 상당한 양질의 서비스여야 되고 과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 굉장히 타당하고 적절한 서비스여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와 관련해서 이 건강권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다 혹은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된다고 했을 때 그럼 AAAQ 중에서 어떤 부분이 미흡하고 우리가 무엇을 그럼 더 보완해야 될지 논의할 수 있는 유용한 프레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이 부분은 주로 이제 AAAQ는 보건의료 서비스와 직접 좀 관련된 측면들이 크다면 아까 제가 이게 단순히 보건의료를 넘어서는 이슈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건강의 사회적 결정 요인이라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건강의 사회적 결정 요인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건강 결정 요인이라는 용어를 좀 먼저 쓴다면 사람들의 건강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들은 뭐 사회, 경제, 문화, 환경 같은 구조적인 요인들에서부터 아주 구체적인 물질적, 사회적 조건, 보건의료뿐만이 아니라 뭐 노동, 주거, 교육, 농업 뭐 이런 것들이 다 결정을 하고 당연히 이제 농업 같은 분야도 우리가 어떤 먹거리를 생산할 것이냐, 어떤 환경들을 구축할 것이냐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건강 결정 요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나 지역사회 관계망들, 그래서 가족, 친구, 이웃, 지역사회 상호 지원. 그래서 사실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이제 뭐 외로움이라든가 고독이라든가 이제 사회적 연결망이 없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근데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외로움과 관련돼서 정말 부처를 만들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개인의 생활 습관, 식습관이라든지 흡연, 음주라든지. 근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건강과 관련된 사실은 굉장히 작은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건강과 관련해서 어려운 부분은 이런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인간의 노력, 정책을 아무리 잘해도 바꾸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뭐 나이라든가 성별이라든가 유전적인 요인들은 사실 우리가 정책을 잘 만든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원래 가지고 태어난 것들을 바꾸기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똑같이 건강하게 만들어줄 수는 없어요. 만약에 그런 세상이 온다면 그거는 영화에서나 나오는 디스토피아 사회겠죠. 근데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꿀 수 있고 개입할 수 있고 보호할 수 있는 그 너머의 영역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열심히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건강과 관련해서 조금 더 거시적인 측면, 구조적인 측면들에서의 결정 요인들을 이제 학술적으로 건강의 사회적 결정 요인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사회적 결정 요인이라는 게 이름은 거창해 보이지만 뭐 특별한 건 아닙니다. 이게 사람이 태어나서 성장하고 일하고 생활하고 나이 들어가는 일상의 생활 조건 모두 학교, 동네, 일터, 나를 보호해주는 다양한 보호제들, 실업급여라든지 연금이라든지 뭐 건강보험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것들이 바로 건강의 사회적 결정력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제 계속 강조하지만 이런 건강권이라는 게 다른 분야의 인권 영역들과 상당히 밀접하게 상호 의존하고 상호 연관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보호하는 것이 건강권을 보장하는 데에도 중요한 경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림으로 간단히 설명을 해보면 13쪽에 나와 있는 그림이 그건데요. 예를 들면 이제 사회적 결정 요인이라는 게 뭐 그렇게 커다란 건 아닙니다. 그리고 철수가 뭐 아파서 병원에 갔대. 그래서 왜 갔냐 그랬더니 다리에 염증이 생겼대. 그럼 왜 염증이 생겼나? 공터에서 아기가 놀다 넘어졌대요. 그러면 이제 보통 우리가 의사들이 할 일은 넘어져서 다친 자리에 상처에 감염이 되었어. 그럼 그 감염이 된 거는 포도알균이라고 하는 세균의 독성 때문이야.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잘 드레싱을 해주고 소독약을 발라주고 필요하면 항생제를 쓰기도 하고 잘 치료를 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안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두 번째로는 걔만 다친 게 아니라 뭐 다른 애들도 좀 그랬다는데 아니 애들이 왜 그렇게 위험한 데 가서 놀았던 거 안전한 데서 놀아야지. 자 그러면은 포도알균의 독성이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부주의한 행동이 문제인 거죠. 그러면은 아이들에 대해서 안전교육을 실시하던가 혹은 아이를 돌보는 약육자, 놀이방을 아니면 어린이집의 선생님이던가 지금 가정의 부모님들을 우리가 잘 교육을 해가지고 어린이들이 이런 공간을 피해서 놀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가면 좀 뭔가 찜찜한 마음이 들죠. 알고 보니까 그 동네에 거기서 놀다가 다친 애가 한둘이 아니고 도대체 애들이 왜 거기서 노는 거야 그 위험한 데서. 알고 봤더니 지역사회 굉장히 낙후돼 있고 놀이터가 이제 아파트 단지처럼 잘 조성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아이들이 놀 데가 거기밖에 없는 거야.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치료를 잘해주고 아이들을 교육하고 부모님을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이게 바로 이제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이라는 개념에서 접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을 조금 거창하게 그림으로 만들어 놓은 게 아래 14쪽에 있는 세계보건국에서 만든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경제적 맥락에서 사람들이 취하게 되는 사회경제적 위치가 있고 그걸 통해서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물질적 환경이나 건강 행태, 사회심리적 요인들이 이후에 건강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들을 이제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까지 설명하면 이제 건강권이 굉장히 중요하고 누구나 동의할 수 있고 너무너무 중요한 이슈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여기에 좀 여러 가지 어려운 딜레마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건강권이라는 게 누구나 건강해질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이 건강해질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건강이라는 것은 사회적인 현상이기도 하지만 또 생물학적 현상이기도 해서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난 것을 혹은 유전적 요인이 그렇게 된 것을 우리가 다 바꿔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건강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은 건강 수준, 예를 들면 똑같이 다 170에 65kg, 다 혈압은 똑같이 120에 80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건강 실현에 필요한 다양한 재화와 시설, 서비스, 조건들을 향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건강권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거듭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건강권이라는 것은 보건의료에 대한 권리로 축소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2017년에 사실 건강권을 개헌 시기에 이제 헌법에 넣자라는 논의가 있었을 때 이제 보건과 관련된 시민사회에서는 건강권을 굉장히 폭넓게 정의하자라는 이제 얘기들을 계속 했는데 이제 당시에 민변을 중심으로 한 이제 법률을 전공하신 분들은 전부 다 이제 보건의료에 대한 권리들만을 좀 확대해서 놓고 있어서 상당히 좀 이견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는 우리가 그럼 건강 수준에 격차가 적다라고 하면 그러면 다 된 거 아니냐 우리가 건강 수준에 비슷해지면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건 꼭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 격차가 작다고 해서 우리가 공정한 사회다 건강권이 다 보장됐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남성보다 여성의 평균 수명이 상당히 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여자들이 굉장히 살기 좋은 사회다. 여성들에게만 특별히 더 건강권이 더 잘 보장되어 있다고 얘기를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거기에는 여성들과 관련된 생물학적인 요인이나 건강 상태와 관련된 요인들이 분명히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권이 제대로 보장되느냐를 봤을 때에는 단순히 건강 결과만을 놓고 보는 것들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AAF 프레임과 다른 종류의 사회적 맥락을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건강권이라는 거는 그 자격의 요소뿐만이 아니라 자유권의 요소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건강에만 도움이 되면 만사 오케이가 아니라 그거를 보장하기 위한 과정 자체가 이제 공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들이 다른 종류의 권리 침해로 이어지지 않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상당히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참여했던 보건 사업 중에 하나가 이제 홈리스 노숙인 결핵 환자들에게 주거
하는 사업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럼 당연히 이제 그 결핵이라는 건 최소 6개월 이상 약을 복용해야 되는데 홈리스 환자분들이 병원에 2주 동안 입원해서 이제 치료를 한 다음에 퇴원을 하는데 문제는 주거가 일정하지 않고 식생활이 제대로 유지되지 않다 보니까 치료에 실패를 해요. 치료 실패하면은 이게 중간에 끊어졌다가 다시 재치료를 반복하게 되면은 약제에 내성이 생겨서 정말 치료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질병관리본부에서 이제 만들었던 사업 중에 하나가 그러면 6개월 치료받는 기간 동안 주거비를 지원을 해서 뭐 고시원이든 원룸이든 간에 좀 안정된 주거를 만들어서 이분들이 투약을 할 수 있게 해주자. 그래서 굉장히 성공률도 높았고 잘 된 사업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전혀 나쁜 뜻은 없었지만 이제 고시원에 사는 이제 노숙인 분한테 주거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연구팀에서 이제 주거비 결제를 하기 위해서 그 고시원에 갔단 말이에요. 근데 가는데 결핵 마크가 찍힌 기관 차량을 가지고 간 거예요. 출장이니까. 진짜 아무 나쁜 뜻이 없었죠. 근데 그 고시원에 있는 다른 사람이 그 차를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시원에 결핵 환자가 살고 있다. 누구냐? 나가라. 그래서 막 대자보를 붙이고 난리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밖에 못 나오고 며칠 동안 그 소동이 이제 줄어들기만 기다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실 전혀 나쁜 뜻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당히 이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 건강권을 보장하는 데에는 상당히 주의 깊은 배려 그리고 이게 세심한 설계들이 필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딜레마를 보여주는 좀 가장 적절한 사례가 17페이지에 나온 사례인데요. 코로나 시기에 이제 그 한참 외국인 노동자, 이주 노동자들이 많이 일을 하는 이제 농촌 그리고 이제 그 산업단지에서 집단 발병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집단 전수검사를 이제 시행을 한 적이 있었죠. 근데 여기에 상당한 딜레마들이 있어서 뭐냐면은 이주 노동자들이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사업주들이 내보내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강제 명령을 해서 이분들을 검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해서 검사를 받게 해줬어요. 이 부분은 상당히 어떻게 본다면 이분들의 건강도 보호하고 지역사회를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일 수 있었죠. 근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외국인은 코로나를 전부 검사를 받아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난리가 난 부분들이 서울대에 파견 근무를 와 있는 외국인 교수들, 뭐 국제기구에 한국의 서울에 파견을 와 있는 뭐 외국인, 뭐 외교관들, 그 다음에 무슨 여러 뭐 외국 언론인들이 이거 외국인 차별 아니냐? 당연히 차별이죠. 사실은 집단시설에서 일하거나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을 검사를 받아라라고 하는 게 적절한 거였는데 외국인이라고 하는 특정한 정체성 집단을 타겟팅을 해가지고 너네는 코로나 보유형군이니 검사를 받아라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종류의 차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우리가 잘 하려는 의도와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이제 세심하지 못한 배려 끝에서 결국은 이주민 전체를 마치 코로나 고위험군인 것처럼 이게 혐오의 대상이 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동시에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건강권을 보장할 때는 상당한 주의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밑에 있는 그림을 저희가 이제 직접 연구를 했던 건데 사실 코로나 시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한국이 보편적 의료보장 체계가 잘 작동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검사도 공짜, 백신도 공짜, 병원에 입원하면 다 모든 치료들이 다 무상으로 제공이 되고 심지어 일을 하지 못하거나 격리되어 있는 동안에는 생계비까지 지원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누구나 돈이 있건 없건 간에 다 보건의료 서비스를 풍족하게 받을 수 있는 시기라고 다들 생각은 했지만 그때 결과를 보시면은 사실은 상당한 종류의 건강 불평등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감염과 관련해서는 불평등이 거의 관찰되지가 않았어요. 대부분이 이제 평등하게 누구나 한 번씩은 코로나에 감염이 됐던 거죠. 하지만 예방접종이 공짜였음에도 불구하고 예방접종률도 소득계층에 따라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사망률, 중증화율 같은 것들은 소득계층에 따라서 굉장히 뚜렷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거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넘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건강의 사회적 결정 요인들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있었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는 이제 몇 가지 사례들을 가지고 와서 좀 빠르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사례들이 이제 이것만이 있다 혹은 이것만이 중요한 이슈라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떤 영역의 이슈들이 있는지를 좀 몇 가지 예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먼저 보건의료 영역과 관련해서는 이제 가용성이라는 게 아까 무언가 있어야 이용을 할 수 있는 걸 소비를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가장 핫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임신중지와 관련된 이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용성 이슈인데요. 아마 여기 이제 예전에 2017년에 낙태죄를 폐지하자는 이제 국민 청원이 있었고, 당시에 이제 조국혁신당 의원이신 당시 이제 민정수석이었죠. 조국 대표께서 이 낙태법 폐지와 관련 청원에 이제 이런 답변들을 하면서 이 논의들이 진전이 되어서 결국에 2019년 4월에 헌재에서 낙태죄가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고 나면은 모자보건법이나 다른 법률들을 개정을 해가지고 여성들이 안전하게 임신중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옆에 보시는 그림들은 이게 세계보건국에서 발간한 안전한 임신 중지와 관련된 이제 각종 지침서들입니다. 왜냐하면 안전한 임신 중지는 전 세계적으로 필수 보건의료 서비스, 예를 들면 코로나 시기에도 중단되지 않고 제공되어야 될 필수 보건의료 서비스 목록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과적 임신 중지에 훨씬 더 이제 안전한 접근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내과적 임신 중지에 쓰이는 약물은 국제 필수 의약품으로 지정이 돼 있어서 뭐 파란 책에 필수 의약품 목록에도 들어있는 중요한 이슈인데, 문제는 이게 2019년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서 아무도 열심히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사를 몇 개 가져왔는데, 법 없이 2년, 법 없이 4년, 법 없이 5년 왜 방치하고 있나 라는 이슈들이 있으면서 여성들이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세계 어떤 나라에서도 이거는 사실 제로의 여지도 없어요. 임신중지를 막는다고 해서 낙태에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전한 임신중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여성의 건강을 위해서도 그 사회의 다른 종류의 임신의 보호를 위해서도 훨씬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아무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야말로 사실은 이 좀 너무나 가시적이고 원포인트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대표적인 입법 공백 사례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두 번째 가져온 사례는 경제적 접근성과 관련된 사례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2017년에 이제 실제 연구를 해서 보고서를 발행했던 사례인데요. 이제 국내에 건강보험 체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를 제때에 내지 못하면 체납이고, 이제 6회 이상 체납을 하게 되면은 급여 제한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병원에 가면은 너가 건강보험을 미납했으니까 의료 이용을 하면 안 돼, 이렇게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의료기관에서 이 사람이 보험료를 냈는지 안 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일단 의료 이용은 다 합니다. 근데 나중에 환수가 되고,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었네? 그럼 환수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대상자들은 자기가 건강보험 체납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의료 이용을 줄이게 됩니다. 내가 아주 급하지 않은 이상 의료 이용을 줄이게 되고, 또 건강보험 체납이 사실 많이들 경험해 보셨겠지만 한국의 건강보험은 단순히 의료보장제도 그 이상입니다. 장학금을 신청을 하려도 건강보험 납부 증명서를 내고요. 근데 어디 취업을 하려고 해도 예전에 경력증명서 대신에 건강보험 납부 이력 조회를 해가지고 그거를 냅니다. 사실 한국의 가장 기본적인 보편적인 그 사회보장 제도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건강보험 체납이 되고, 예를 들면 이제 통장에 대한 이제 이 통장에 묶이게 되는 그런 사례들이 이제 종종 발생을 하죠. 그러다 보면은 통장을 쓸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민간 기업에, 멀쩡한 기업에 취업을 할 수가 있겠어요. 내가 기업에 취업을 했는데 그거 통장 등록하라고 그랬는데, 아 제가 사실은 체납이라서 통장이 정지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받으면 안 될까요?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빨리 돈을 벌어서 무언가를 갚아야 되는데 갚는 것 자체가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야 그거 도덕적 해이 아니냐, 네가 보험료를 안 내는데 그거를 왜 우리 국민들이 부담을 해주냐라고 얘기를 하기가 쉬운데, 당시에 이제 저희가 분석을 제가 분석을 했었는데, 건강보험 6회 이상 장기 체납한 그 가구가 2015년도 데이터 기준으로 약 200만 세대 정도 있었고, 그 해당하는 가구 원수를 보면 한 400만 명. 그리고 체납액이 당시에 3조 원, 이게 중간중간에 털어가지고 지금 통계가 좀 바뀌어 있습니다. 근데 이 장기 체납자들이 평균 36회 정도 그래서 이제 체납을 했었고, 근데 누적 체납액이 많지가 않아요. 보시면은 평균 140만 원, 이제 아주 큰 액수를 빼고 중위수를 보면은 한 90만 원이고요. 이걸 월 보험료로 쪼개보면은 5만 원이 안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소액의 체납, 그러니까 월 5만 원 이하의 소액 체납을 한 세대가 한 60% 가까이가 됩니다. 근데 이게 특징이 월 보험료가 낮은 가구일수록 체납 횟수도 오히려 많아져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정말 생계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당시에 그 장기 실업자들의 이 건강보험 가입 이력을 분석을 해보니까 이 사람들은 자격 변동 이력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어떤 교수가 있어요. 교수는 대학에 임용이 되고 나서 퇴직을 할 때까지 건강보험증이 하나예요. 변동할 게 없어요. 근데 이분들은 2개월 있다 끊어지고 3개월 있다 끊어지고 또 4개월 있다 또 끊어지고 이사도 많이 가고 직장 가입자가 됐다 지역 가입자가 됐다가 직장 가입자도 뭐 한 2개월 3개월 계속 끊어져서 굉장히 빠르게 변화를 합니다. 즉 이 얘기는 이사도 많이 다니고 가족 구성원의 변화도 심하고 또 노동시장에서의 진입과 이탈이 굉장히 빈번하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건강보장 제도와 관련된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는 얘기일 거고요. 아마 밑에 그림은 많이들 이제 알고 계시는 이제 지리적 접근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도 이제 필수 의료를 보장하려고 하다가 지금 이 의료 대란이 벌어진 건데,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전국을 70개 중진료권을 했을 때, 네, 알겠습니다. 70개 중진료권으로 했을 때 이게 심혈관 중재 신들, 예를 들면 급성 심근경색이나 뇌혈관 질환을 중재할 수 있는 그 자원이 하나도 없는 지역이 회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의료 서비스와 관련된 지리적 접근성에도 이제 이렇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것도 이제 코로나 시기에 공공병원들을 이제 다 동원을 해서 했더니 공공병원을 주로 이용하던 취약계층들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던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5쪽부터 나온 그림은 이제 아까 보건의료 정책 이외에 건강의 사회적 결정 요인과 관련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사례를 보시면 비슷비슷한 사건에서 대부분 취약한 노동자들이 이런 문제를 경험했다는 사례들을 제가 가지고 왔고요. 이제 마지막에 보여드릴 것은 그 다음 페이지 건강의 사회적 결정 요인과 관련해가지고 29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2017년에 이제 그 개헌과 관련된 논의가 있으면서 이 건강권을 헌법에 포함시키자는 그 같은 목표를 가지고 이런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가지고 여기 국회에서 이런 종류의 이제 권리보장 이제 말하자면 토론회를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건강권 침해 사례들을 실제 증언들을 하고 이것이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이걸 보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헌법에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는지를 토론을 했었고, 그런 논의를 거쳐서 밑에 있는 헌법 개정 요구안들을 시민사회에서 만들어서 제기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마지막으로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마지막 슬라이드에 사실 건강이라는 거는 모든 사람들, 뭐 진보건 보수건 뭐 좌건 우건 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공유할 수 있는 우리가 사회권과 관련된 기본 공약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건의료 정책도 중요하지만 건강을 공약수로 해서 이제 헬스 퍼블릭 폴리시라고 하는 건강한 공공 정책을 만드는 것, 사회권과 관련된 포괄적인 건강한 공공 정책을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선언을 해서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국가의 책무성 기준들을 구체화하는 그런 입법 과정들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이런 것들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건강권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권들이 사실은 운동에 의해서 이론이 먼저 나오고 법률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사회 운동에 의해서 인권의 영역들은 꾸준히 확장되어 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건강권과 관련된 앞으로의 이슈를 발굴하고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입법을 하는 과정들에 시민사회와 긴밀하게 결합해서 이런 작업들을 이어가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제안입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김명희 교수님 이른 아침부터 나와주셔서 이렇게 발제를 해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건강권에 대해서 아주 일찍부터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는 것은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자,